붉은 진주, 무너지는 성, 그 마지막 이야기. 복수를 위해 자신을 죽인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프롤로그. 빼앗긴 이름들. 세상에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렸고, 누군가는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평생 가짜 핏줄의 이름을 달고 살았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운전석에서 백미러로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델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 그 화려한 성은 사실 수많은 거짓과 빼앗긴 이름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작된 유언장, 묻혀버린 죽음, 바꿔치기 된 핏줄. 그 모든 거짓이 켜켜이 쌓여 겉으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성 하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진주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조개가 제사를 파고든 모래알을 끌어안고 오랜 세월 그 아픔을 견뎌야만 비로소 단 하나의 붉은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회장이 사라진 어느 새벽부터 시작해 빼앗긴 모든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수와 사랑, 출생의 비밀과 오래 묻힌 죄가 한꺼번에 터지는 가장 깊은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요.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흘리는 모든 피와 모든 눈물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을 향해 흘러갑니다. 빼앗긴 이름은 과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무너진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1부. 빈 의자.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평생 남들을 장기판 위에 말처럼 굴려온 남자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말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박태호. 아델 그룹의 회장. 유언장 한 장을 조작해 처가의 전 재산을 삼키고 사람의 목숨조차 사업 장부의 한 줄 비용처럼 계산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비운 의자 하나가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새벽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와 그 빈 의자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데 그 의자는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이란 비어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법입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사라진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5사람의 그림자가 동시에 그 의자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아델의 심장이 멈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춘 심장 위로 가장 먼저 손을 올린 사람은 가장 오래 침묵해온 여자였습니다. 김단희. 이 거대한 성 안에서는 죽은 쌍둥이 언니의 이름을 빌려 김명희로 살아가는 여자. 그녀가 임원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단희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받으며 흔들림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붉은 구두 굽이 대리석을 찍는 소리가 또박또박 침묵을 갈랐습니다. 상석 앞에 다다른 단희는 회장이 앉던 그 의자를 등진 채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지금 아델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델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고.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단희는 그 술렁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끝에 두 손을 가만히 짚고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빈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 되면 안 될 이유가 있느냐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것은 분명한 칼이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단희는 회장님이라는 깍듯한 호칭을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입으로 회장의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희가 비상경영 체제를 입에 올린 진짜 이유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그녀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태호의 거래 장부, 비자금 흐름, 정란의 약점, 명의 사건과 얽힌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뒤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틈. 다니는 회사의 빈 의자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의자 아래 묻힌 모든 죄를 캐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회장실 깊숙한 곳, 태호만이 드나들던 서재의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야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에 버려진 별장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여자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거나 혹은 폭발하거나. 오정란은 후자를 택한 여자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뉘인 태호의 곁에서 정란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남자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에게 태호를 죽인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란은 더 잔인한 길을 골랐습니다. 태호를 살려두되 세상에서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에도 보내지 않고 인적 끊긴 별장에 숨겨두고 그의 휴대폰과 인감, 회사 관련 서류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의식 없는 그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위임장 위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정란이 노린 건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판을 다시 짜는 것. 이혼 서류를 막고 태호 명의의 위임장을 빼돌리고 현준에게 유리한 지분 이전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만 하면 자신은 다시 아델의 안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정란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란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의식불명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가끔씩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란이 위임장을 들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현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흐느끼는 소리도 그의 귀에 하나하나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란이 그의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나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 이건 당신 탓이라고. 그 순간 태호의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란은 그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태호가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정란에게 던질 한마디가 그날 밤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내가 감히 내 목숨까지 주려 했어 였습니다. 한편 아델 본사의 긴 복도에서는 또 다른 칼날이 서로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구두를 신은 여자가 복도를 걸어옵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은 클로이리. 그러나 그 이름 아래 숨은 진짜 이름은 백진주였습니다. 7년 전 아버지를 잃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한 채 복수의 칼을 갈아온 여자. 진주는 태호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태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태호는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진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정란이 먼저 그를 끌고 가버리면 7년을 설계해온 복수의 순서가 통째로 어긋나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주는 제임스와 함께 정란의 동선을 거꾸로 짚어나갔습니다. 정란이 최근 들른 주유소, 마지막으로 결제한 카드 내역, 오래전 태호가 정란에게 사주었다는 별장의 등기부, 그 모든 조각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회사 안쪽을 캐는 동안 자신은 사건의 바깥쪽을 캐야 한다는 것을. 두 여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은 빈 의자를 지키고 한 사람은 사라진 회장을 쫓고 같은 어둠 속에서 같은 사냥감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좁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옥상에는 봄바람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준.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남자. 그러나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도 본능은 남는 법입니다. 머리는 잊어버려도 가슴은 기어이 알아챕니다. 민준이 난간에 기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유나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있었느냐고. 민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그날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과 클로이 씨가 함께 당했던 그날 유나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유나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애써 웃으며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그 얘긴 그만하기로 했잖느냐고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회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다가서며 자꾸 피하지 않느냐고, 그 얘기만 나오면 왜 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몸이 아직 안 좋은데 왜 그러느냐며 또 다시 화제를 돌리려 하자 민주는 그 말을 자르고 낮고 단단하게 내뱉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다고.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일수록 더 빨리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고.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진주가 사라지던 그날에도 유나는 자꾸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때의 민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민준의 눈은 그 한 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한꺼번에 둑이 터지듯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빛에 발에 떠오르듯 아주 천천히 토막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7년 전 진주와 자주 가던 강변의 작은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 한 소절에 가슴 한구석이 칼에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진주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이 자리, 이 창가에 앉아 웃고 있던 긴 머리의 여자. 그 얼굴이 떠오를 듯 말 듯 흐릿했지만 그 웃음만은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백준기의 묘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이 누구의 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묘비 앞에 놓인 붉은 진주 모양의 작은 장식을 본 순간 또다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조각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맞춰지지 않은 조각들. 그러나 그 조각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민준의 불안은 깊어졌고 그 불안의 끝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여자와 그 여자를 외면하던 또 다른 여자. 그 무렵 단이는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손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현준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이는 이미 그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현준은 태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 송근태의 아들이었습니다. 단이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정난이 태호를 속이고 아델의 후계 구도 전체를 속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준을 태호의 아들로 키워 끝내 아델을 차지하려 했다는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거짓말의 뿌리였습니다. 단이는 이 비밀을 곧장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칼이어서 한번 휘두르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단이는 이 칼을 정난을 무너뜨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쥔 또 한 사람, 송근태를 떠올렸습니다. 정난의 운전기사이자 그녀의 모든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어온 충직한 그림자. 동시에 현준의 진짜 아버지. 단이는 깨달았습니다. 근태야말로 정난의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열어젖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라는 것을. 단이는 근태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근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이는 그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사모님의 죄를 덮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현준을 진짜로 지킬 것인지. 단이는 근태에게 현준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실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근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정난만을 위해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러나 단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모님을 지키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 그 둘 중 무엇이 진짜 사랑이겠느냐고. 근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알았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그 입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안에서는 다니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사라진 빈자리를 다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게 채워 들어가자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바이오 부문 사장이 어떻게 그룹 전체의 실권을 쥐려 하느냐고.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회장이 사라지자마자 저렇게 움직이느냐고. 다니는 그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에게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쯤은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니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점점 커지는 또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빈 의자에 손을 뻗었는데 어느새 그 의자 자체를 탐내고 있는 자신을 다니는 문득문득 발견했습니다. 태호를 무너뜨리려다 태호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란의 욕망을 짓밟으려다 정란과 같은 욕망에 잡아먹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니는 그 물음 앞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다니는 죽은 언니 명의를 떠올렸습니다. 동생의 수술비를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한 언니. 그 언니가 바란 것이 정말로 이런 복수였을까? 핏빛으로 물든 권력 다툼이었을까? 다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 뱃속의 아이, 그리고 동생인 자신이었다는 것. 그 생각에 다다를 때마다 다니는 잠시나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김다니, 언니를 잃은 동생, 조카를 지키려는 이모. 그것이 죽은 언니의 이름 아래 묻혀있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빈 의자를 둘러싼 전쟁. 태호가 사라진 사흘째 되던 날, 아델 그룹의 공기는 이미 전쟁터의 그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비밀이란 클수록 빨리 새는 법입니다. 그룹 내부에는 회장의 신상에 변고가 생겼다는 소문이 퍼졌고 주가는 사흘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임원들은 저마다 줄을 어디에 대야 살아남을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성의 주인이 사라지자 그 성을 떠받치던 자들이 가장 먼저 흔들린 것입니다. 다니는 그 혼란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상경영 체제를 입에 올린 것은 결코 충정에서 우러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단 한 번의 틈. 회장의 의자가 비고 그 의자 아래 묻힌 모든 죄가 잠시 무방비로 드러나는 그 짧은 시간을 다니는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회장의 부재 속에 회사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도 그 명분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위원회의 의장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부터 아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그녀의 손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그녀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호의 오랜 측근이자 전략기획실장인 강명석은 다니를 향한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부문 사장이 어떻게 그룹 전체의 실권을 쥐려 하느냐고. 그는 회의석상에서 다니를 공개적으로 견제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이 모든 월권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느냐고. 다니는 그 견제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되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신 지금 회사를 표류하게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월권이라고. 강 실장이 그토록 회장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지금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행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니의 한마디가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다니는 홀로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죽은 언니의 이름을 안고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 다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이 창가에 서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게 되리라는 것을.
그 사실이 다니를 통쾌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빈 의자에 손을 뻗었는데 어느새 그 의자의 높이에 취해가는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향한 다니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녀를 노리는 칼날도 함께 날을 세웠습니다. 정란이었습니다. 테오를 별장에 숨겨둔 채 정란은 다니의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회사를 장악해 들어갈수록 정란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다니가 회장의 금고에 손을 댔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란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현준의 출생 비밀. 그것이 다니의 손에 들어갔다면 자신의 마지막 패가 적의 손에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정란은 다니를 먼저 흔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택한 무기는 다니의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다니가 아무도 없는 아델 갤러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텅 빈 전시장 안, 진열대 위에 붉은 진주 하나만이 조명을 받아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그 진주 앞에 섰을 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벌써부터 회장 의자가 그렇게 탐나시느냐고. 김명희 씨. 다니가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정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새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니는 겉으로는 더없이 차분하게 사모님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란은 그 말에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사모님이라 부르는구나. 입에 참 잘도 붙었다고.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다니에게 다가서며 자기는 요즘 다른 이름 하나가 입에 붙어서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란이 다니의 얼굴 가까이 다가서서 속삭이듯 내뱉은 그 이름은 김다니였습니다. 다니의 눈동자가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진짜 이름이 적의 입에서 칼처럼 튀어나온 것입니다. 정란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또 흔들리지 않느냐고. 정란은 나직이 웃었습니다. 죽은 언니의 이름 뒤에 숨어 사는 여자가 자기 진짜 이름 앞에서는 저렇게 떠는구나 하고 정란은 마침내 다니의 가장 깊은 비밀을, 그 이름 하나를 칼처럼 뽑아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 정체를 모를 줄 알았느냐고. 김명희가 죽은 그날 새벽부터 자신은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두 개의 가짜 이름이 마침내 서로의 진짜를 마주 겨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그 흔들림을 곧장 삼켜냈습니다.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던 적의 이름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오정란. 사모님이라는 존칭을 벗겨낸 그 두 글자에 이번에는 정란이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다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냈으면 그 다음도 알아냈어야 했다고.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무엇을 위해 수십 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는지. 다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단의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칼이 칼집을 벗어난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붉은 진주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놓았고 그 위로 두 그림자가 무겁게 겹쳤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거짓을 안고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십 년을 버텨온 두 여자. 그날 밤 그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란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등 뒤로 다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을 가둔 손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정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2부 깨어난 자, 무너지는 자. 테오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란이 의식 없는 그를 별장에 가둔 지 여러 날, 테오는 마침내 어둠의 밑바닥에서 의식의 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계산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동안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본색을 드러냈으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섣불리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진 채로 그들을 지켜보는 편이 누가 자신의 적이고 누가 자신의 말인지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태호는 비밀리에 자신의 신복 강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라진 회장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란이 무엇을 했는지, 단이가 회사 안에서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진주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태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 전체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빈 의자를 향해 가장 빠르게 손을 뻗은 사람이 다름 아닌 김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렸습니다. 충직한 줄로만 알았던 바이오 부문 사장이 빈틈을 보이자마자 회장의 의자를 넘본 것입니다. 태호는 그 배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여자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현준의 출생 비밀은 더 이상 단이와 근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이란 두 사람을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법입니다. 정란이 위임장을 들고 여기저기 거래를 시도하는 동안 아델 내부에는 정체 모를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본부장 박현준이 어쩌면 회장의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후계 구도의 한 축이었던 현준의 위치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수군거렸고 현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정란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현주는 분명한 아델의 핏줄이라고 그녀는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너무 많이 덧칠하면 결국 벗겨지는 법입니다. 현주는 어머니의 그 절박한 부정 앞에서 오히려 진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결백하다면 저렇게까지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함이라면 저렇게까지 눈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주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송근태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현주는 빛 속에 서서 손에 쥔 한 장의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받아낸 또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갔지만 그 안에 적힌 진실만은 또렷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고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가 진짜 아버지였다는 것. 현주는 결과지를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송 기사, 이건 거짓말이지 않느냐고. 근태는 비를 맞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도련님 하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현주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자신을 그렇게 불러놓고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자기를 바라보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근태가 비로소 눈을 들어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도련님이, 아니 내가 다치는 게 무서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도련님에서 너로. 그 한 호칭의 짧은 거리가 사실은 평생에 걸친 거짓말의 거리였습니다. 현주는 무너지듯 한 발 물러서며 빗속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대체 무엇이냐고. 아델의 아들도 아니고 후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전기사의 아들로 떳떳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 자신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는 끝내 빗속에 주저앉았고 근태는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 서서 함께 비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현준이 무너지자 정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현준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 하나를 위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거짓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란이 평생 단 하나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준이 정란에게 던진 물음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인생도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느냐고, 태호의 아들로 위장시켜 아들을 차지하기 위한 그 거대한 거짓말의 한 조각이었느냐고. 정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준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 아들을 손에 넣으려 했던 욕망 또한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둘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란의 사랑은 처음부터 욕망과 한 몸으로 자라난 사랑이었습니다. 현주는 어머니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평생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 한가운데로 진주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주는 처음부터 현준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지분을, 그가 가진 아들 후계자라는 위치를. 그것은 태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기기 위한 복수의 카드였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아들을 빼앗기는 고통. 진주는 현준을 통해 그 고통을 태호에게 안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준이 태호의 아들이 아니라면 진주는 깨달았습니다. 현준을 이용해 태호를 치려던 자신의 칼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현준은 더 이상 태호의 후계자가 아니었고 그의 지분과 위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주를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한 남자를 앞에 두고 진주는 그 남자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진주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듯 깨달았습니다. 현준을 복수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자신이 진주의 자리를 탐내 그녀를 짓밟은 유나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마음에는 선한 복수도 악한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똑같은 차가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주는 무너진 현준을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그를 향해 진주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걸 클로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진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다면 너랑 같은 복수의 계획을 세웠겠냐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주는 허탈하게 웃으며 마치 우리 같이 복수를 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였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던 거였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주는 그 말에 차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몸을 일으킨 현준이 진주를 마주 보며 한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안다고, 당신이 나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는 한 발 다가서며 무너진 눈빛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자신은 이용당해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가짜가 되어버린 내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떠나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되고 두렵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백진주로 보았습니다. 죽었어야 할 여자, 복수하러 돌아온 여자로. 그런데 오직 현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는 클로이를 봐주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하필 자신이냐고, 왜 하필 당신을 무너뜨릴 여자에게 마음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주는 그저 옅게 웃으며 글쎄,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고 마음이 시키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자로만 살아왔던 진주의 마음에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갔습니다. 한편 유나는 민준을 붙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도 민준을 자기 행복의 마지막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절박하고 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흐려진 기억을 틈타 거짓 과거를 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이고 조작된 메시지를 내밀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고 우겼습니다. 진주 같은 건 처음부터 너희 곁에 없었다고. 너희 곁을 지킨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었다고. 민주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로는 유나의 말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자신의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억지로 껴입은 사람처럼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머리는 유나를 향하는데 가슴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강변의 카페, 붉은 진주 장식, 불길에 휩싸인 차,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던 따뜻한 감각. 그 모든 조각의 끝에 있는 한 여자의 얼굴. 유나가 아무리 거짓 과거를 덧칠해도 민준의 몸은 그 진짜 기억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기억이 마침내 둑을 무너뜨린 것은 뜻밖에도 유나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정말로 내가 없었느냐고. 유나는 단호하게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일 수 있겠느냐고.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없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칼처럼 박혀들었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간신히 기어 나와 도움을 청하던 한 여자. 그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외면하고 차갑게 돌아서던 또 다른 여자의 얼굴. 그 외면하던 얼굴이 바로 유나였습니다.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진주를 질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주가 죽어가던 그 순간조차 그 손을 뿌리치고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신뢰가 그 자리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민준은 아주 차갑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였구나. 진주의 마지막 그 손을 뿌리친 게.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단 한 문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둑이 한 번 무너지자 진주를 향한 기억도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알아챘습니다. 클로이 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자신이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어온 백진주였다는 것을. 민준은 진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클로이 씨라고만 부르며 거리를 두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달랐습니다. 진주야. 7년 만에 그 이름이 그의 입술을 떠나 진주에게 닿았습니다. 진주는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신은 클로이 리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끝까지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6시 30분이 되면 멈춰있던 그 시계를 꺼내보았다고. 어디에 있어도 그 시각이면 너를 생각했다고. 그 시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고. 진주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7년의 시간이 그 한 줄기 눈물에 실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기쁨에 안기는 대신 더 깊은 고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민준에게 다가간 것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서였다는 죄책감이 이제와 그녀의 목을 졸랐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클로이로 그의 곁에 다가간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설계였다고. 그를 이용해 테오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라고. 민주는 그 고백 앞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주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가 그를 이용했다면 그 또한 진주의 아버지를 죽인 가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얽힌 죄와 상처를 미움 하나로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테오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란이 자신을 납치했다는 것을. 다니가 그 빈틈을 노려 임원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클로이라는 여자가 현준의 지분을 이용해 아델을 흔들려 했다는 것을. 모든 패가 그의 손바닥 위에 펼쳐졌습니다. 테오는 가장 먼저 자신을 가둔 정란을 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란 하나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빈 의자를 넘본 다니도, 자신의 가문을 흔든 진주도 모두 한꺼번에 무너뜨릴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의 이름은 법과 돈이었습니다.
계약 무효, 지분 동결, 해임안,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태호는 자신이 평생 휘둘러온 가장 익숙한 무기로 적들을 한꺼번에 올가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덮어왔다고 믿는 자일수록 반드시 딱 하나를 놓치는 법입니다.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증거가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첫 조각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떠받치는 자, 거울을 보는 자. 민준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위태로워진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민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날, 자신이 7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민준의 사랑도, 아델에서의 자리도, 마침내 손에 넣은 약혼자라는 위치도, 진주가 죽었기에 가능했던 그 모든 것이 진주가 살아 돌아오고 민준이 진실을 기억하는 순간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거짓 과거를 짜맞추는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이고 두 사람이 본디 사랑하던 사이였다고 우기는 정도. 그러나 민준의 기억이 자꾸만 진주를 향해 돌아가자 유나는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의 기억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마지막 선 너머로 떠밀었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주치의를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회복을 더디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치료를 늦추고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신경을 무디게 하는 약을 더할 수는 없겠느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나는 끝내 사람의 정신에까지 손을 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나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짓을 한 겹 더 할 때마다 민준의 가슴은 오히려 진실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머리로 속일 수는 있어도 가슴까지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민준은 유나가 보여주는 사진 속 자신의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의 끝에서 그는 자꾸만 거짓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유나의 약물 시도는 뜻밖의 곳에서 막혔습니다. 현준이었습니다. 현준은 민준에게 유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흘려두었을 뿐 아니라 민준의 회복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주치의가 갑자기 처방을 바꾸려 하자 현준은 그 배우를 캐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유나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준은 그 사실을 곧장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에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을 가장 열심히 막는 법이라고. 그 한마디가 민준의 의심에 마지막 불씨를 댕겼습니다. 유나가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진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주는 현준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지분을, 그가 가진 아들 후계자라는 위치를 모두 태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기기 위한 복수의 패였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제국을 빼앗기는 고통. 진주는 현준을 통해 그 고통을 태호에게 안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준이 태호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진주의 칼은 한순간에 무뎌졌습니다. 현준은 더 이상 태호의 후계자가 아니었고 그의 지분과 위치는 모래성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주는 자신의 가장 추한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한 남자를 앞에 두고 진주는 그 남자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폐의 끝으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진주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최유나였습니다. 진주의 자리를 탐내 그녀를 짓밟은 여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던 여자. 진주는 평생 그 유나를 경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도구로 계산하는 자신이 그 유나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선한 복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그 차가운 마음은
욕망이든 복수든 똑같은 것이 아닌가. 진주는 그 물음 앞에서 오래 무너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적을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조금씩 적을 닮아간다는 것을 진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붉은 진주가 깊은 상처에서 태어나듯 복수 또한 깊은 상처에서 태어나지만 그 상처를 끝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진주가 될 수도 그저 골마 터진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진주는 무너진 현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복수의 설계가 아닌 사람의 진심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현준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괜찮냐고 물었고 진주는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말에 현준은 고마웠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이용당해도 상관없다고, 가짜 아들이든 버려진 자식이든 당신 옆이면 그걸로 됐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백진주로 볼 때 오직 현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클로이를 봐주었습니다. 진주는 그 마음 앞에서 복수자의 단단했던 가면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호를 무너뜨리되 더 이상 사람을 패로 쓰지 않기로.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진실과 증거만으로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로. 그것이 자신이 유나와 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제3부 2개의 이름이 터지는 날,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회장이 어느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델 본사의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식불명의 환자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사라진 동안 자신의 의자를 넘본 자들이 누구인지 그는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가장 먼저 친 것은 정란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을 납치하고 위임장을 조작한 정란을 한치의 자비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란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칼은 납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현준의 출생 비밀이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로 키운 현준이 사실은 운전기사의 핏줄이었다는 것을. 태호는 정란을 향해 평생을 자신을 속여왔다고, 자신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후계자로 세워 아델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정란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란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도 현준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호에게 현준은 더 이상 자식도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속인 증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란을 무너뜨린 태호는 곧장 다니와 진주에게 칼끝을 돌렸습니다. 태호는 다니를 회장실로 불러 자신이 없는 사이 감히 자신의 자리를 넘봤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다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비상경영이었을 뿐이라고 더없이 정중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그 정중함 뒤에 숨은 칼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다니를 향해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시켜 그녀의 과거를 전부 파헤쳤다고. 김명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죽은 쌍둥이 언니의 이름을 빌려 살아온 김단이라는 것을. 다니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태호는 그 굳어진 얼굴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아델에 들어와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회사를 농락한 사기꾼. 그런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민준의 어미 노릇을 하느냐고. 태호의 칼은 다니의 가장 깊은 곳, 평생을 짓눌러온 그 거짓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비밀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터뜨렸습니다. 바로 민준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태호는 민준을 불러 그의 앞에서 다니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내가 평생 어머니라 믿어온 김명희는 사실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친어머니 김명희는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여자는 그 죽은 언니의 이름을 훔쳐 쓴 이모 김단이라고.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민준의 세계를 뿌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 되찾은 그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를 바라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냐고.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죽은 언니 김명희의 이름으로 살아온 죄도, 민준을 후계자로 세워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죄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김단이라고, 민준의 이모라고, 친어머니 김명희는 동생인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태호와 정란에게 희생당했다고. 그 진실을 다니는 처음으로 민준 앞에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다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 후계자로 키웠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딛고 서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보아라, 너를 둘러싼 모든 여자가 너를 속였다고. 김단희도 클로이도 모두 너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오직 자신만이 너의 진짜 핏줄이며 아들만이 너의 진짜 자리라고. 태호는 무너진 민준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사람의 마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며칠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낸 끝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은 김명이었지만 자신을 지킨 사람은 김단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잃고 세상이 온통 낯설던 순간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첩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끌어안아준 그 사람. 민주는 다니를 찾아갔습니다. 다니는 차마 그를 마주보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너를 속였다고, 복수를 위해 내 인생을 이용했다고, 그러니 자신을 원망해도 좋다고. 그러나 민주는 오래 침묵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든 상관없다고. 김명이었든 김단이었든 자신에게 엄마는 언제나 당신 한 사람이었다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다니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죽은 사람처럼 숨죽여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낳지는 못했어도 평생을 지켜온 아들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다시 자신을 엄마라 불러준 그 순간, 그것은 다니가 복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받아본 위로였습니다. 한편 정체가 폭로된 다니를 향해 정란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다니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기회로 자신의 죄를 다니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명희의 죽음도 뺑소니 사고도 모두 신분을 속인 사기꾼 김단희가 꾸민 일이라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란은 이제 누구든 끌고 들어가 함께 무너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란의 마지막 방어선은 그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무너졌습니다. 송근태였습니다. 근태는 평생 정란만을 지켜온 그림자였습니다. 정란의 모든 죄와 비밀을 가슴에 묻고 단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해온 정란과 평생 아버지라 밝히지 못한 아들 현준. 다니는 근태에게 마지막 선택을 내밀었습니다. 정란의 죄를 끝까지 덮어 현준마저 그 죄의 도구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아들을 그 진흙탕에서 끌어낼 것인지. 근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근태가 선택한 것은 정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란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아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란이 명희를 해친 일, 뺑소니로 민준과 진주를 친 일, 그리고 현준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까지. 정란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버리느냐고. 평생을 자기 곁에 있어준 단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정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태호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깊은 무너짐이었습니다. 태호는 처음부터 거래였지만 근태만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태는 무너지는 정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현준이를 살려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평생 침묵해온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주는 무너지는 정란과 현준을 바라보며 자신의 복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수의 끝에 다다를수록 진주는 점점 더 자주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호와 정란이 사람을 도구로 쓰며 무너뜨린 그 방식을 자신 또한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현준을 이용하고 민준의 사랑을 설계하고 사람의 마음을 복수의 패로 계산하던 그 자신이 정말로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는가. 진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적을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조금씩 그들을 닮아간다는 것을. 붉은 진주가 깊은 상처에서 태어나듯 복수 또한 깊은 상처에서 태어나지만 그 상처를 끝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진주가 될 수도 그저 곪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진주는 결심했습니다. 태호를 무너뜨리되 사람을 도구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을 패로 쓰지 않고 오직 증거와 진실만으로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로. 진주는 제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백준기가 죽기 전 남긴 그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백준기가 남긴 것은 한 장의 USB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진주의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의 죽음, 그 현장에서 발견한 혈흔과 손톱 안의 피, 그리고 그날 정란이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를 처리했다고 말한 녹음. 거기에 더해 태호가 태미바이오의 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까지 백준기는 죽음을 예감한 사람의 담담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진주는 그 영상을 다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언니의 이름이 그 영상 속에서 불릴 때 다니는 수십 년 전 그 새벽을 다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이면 태호와 정란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와 다니는 알았습니다. 이 증거를 한 번에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태호 같은 자는 증거의 일부만으로는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조작이라고, 모함이라고 발뺌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가장 확실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자리에 모이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호가 더 이상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무대를. 그 무대의 이름은 주주총회였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와 진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다니에게는 신분 사기와 업무상 배임을, 진주에게는 정체를 숨기고 회사에 잠입한 죄를 물어 법정으로 끌고 갈 그물을 짰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두 여자를 공개적으로 단죄하고 자신의 권력을 다시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법, 그리고 평생 쌓아온 인맥 앞에서 두 여자 따위는 한순간에 짓밟을 수 있다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자신이 소집한 그 주주총회가 사실은 자신의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주와 다니가 바로 그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인물이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다 돌아온 회장, 무너진 안주인, 버림받은 운전기사, 정체가 드러난 두 여자, 그리고 거짓의 끝에 선한 여자까지 7년을 숨겨온 두 개의 이름과 수십 년을 묻혀있던 모든 죄가 마침내 같은 자리에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주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깊은 상처가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밤, 민준의 기억은 끝내 그를 그날의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조각조각 돌아오던 기억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자 민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차를 몰아 7년 전 그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길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 비명,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피투성이가 된 손 하나가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손이 닿기 직전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던 또 다른 얼굴,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그 도로 위에서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 손을 뻗던 사람은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친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잊고 살아왔는지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곁에서 누군가 그 죽음을 외면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그날 밤, 민주는 진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그녀를 클로이 씨라고만 불러왔습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고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달랐습니다. 진주야. 7년 만에 그 이름이 그의 입술을 떠나 진주에게 닿았습니다. 진주는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신은 클로이 리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박민준 씨,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그녀는 끝까지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진주가 그를 박민준 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동안 민주는 한 발 한 발 그 거리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녀온 멈춘 시계였습니다. 두 개의 바늘 중 하나는 흐르고 하나는 오후 6시 30분에 멈춰 있는 시계. 어디에 있어도 그 시각이 되면 자신을 생각해달라던 한 사람과의 약속이 담긴 시계였습니다. 민주는 그 시계를 진주에게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고. 그 사람이 직접 이 시계를 만들었고 그 약속의 시각을 새겨 넣었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클로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속이지 말아달라고. 진주의 눈에서 끝내 참아온 눈물이 터졌습니다. 7년의 시간이 그 한 줄기 눈물에 실려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준 씨라고 밀어내던 그 입술이 마침내 떨리며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7년 만에 진주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는 기쁨에 안기는 대신 더 깊은 고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클로이로 그의 곁에 다가간 것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설계였다는 죄책감이 이제와 그녀의 목을 졸랐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다가간 것은 그를 이용해 태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고.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라고. 그것이 진주가 민준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정직함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고백 앞에서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주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가 그를 이용했다면 그 또한 진주의 아버지를 죽인 가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얽히고 설킨 죄와 상처를 미움 하나로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7년의 거리를 사이에 둔 채 마주보며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클로이 씨에서 진주야로, 박민준 씨에서 민준이로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되찾은 자리에는 기쁨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무거운 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지워질수록 남는 것들. 궁지에 몰린 정란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정란은 능숙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앞선 감정은 반드시 흔적을 남겼습니다. 명의 사건과 관련된 옛 기록을 없애려 할수록 그녀는 오히려 누가 그 기록에 접근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단서를 지우려 움직일수록
그 움직임 자체가 새로운 단서가 되었습니다. 정난이 지우려 한 모든 자리에 정난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송근태를 움직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정난은 근태에게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입을 다물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자신의 죄를 함께 묻어달라고. 그러나 그 부탁이야말로 근태의 마음을 단이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정난이 끝까지 현준을 자기 죄의 방패로 쓰려 한다는 것을 근태가 그 순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태는 그날 밤 단이를 찾아갔습니다. 단이가 던졌던 물음 사모님을 지키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 그 둘 중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마침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라도 현준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침묵으로 갚아온 죄를 마지막 진실 하나로 갚겠다고. 단이는 그 굽은 등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평생이 무너지고 또 다른 평생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가장 오래 묻혀 있던 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첫 아내, 곧 아들 보성 명가의 진짜 상속녀였던 그 여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태호가 가난한 출신에서 보성 명가의 사위가 되고 끝내 그 모든 재산과 회사를 손에 넣은 과정,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첫 아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 일이라며 잊었고 태호는 그 죽음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가 태호의 금고에서 꺼낸 오래된 장부와 제임스가 보관해온 백준기의 자료가 맞물리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집의 하녀였던 정난이 첫 아내에게 무엇을 했는지, 유언장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설계자가 누구였는지, 조각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생을 완벽하게 덮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은폐란 없는 법입니다. 가장 깊이 묻은 죄일수록 가장 오래 그 자리에서 썩으며 냄새를 풍기는 법이니까요.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조각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주와 단이는 이 마지막 조각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단 하나의 무대에서 한꺼번에 터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진 정난의 흔적과 수십 년을 묻혀 있다 떠오른 태호의 가장 오래된 죄가 그 무대를 향해 함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칼이 하나로 수십 년을 따로 갈아온 두 개의 칼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마주 놓였습니다. 단이와 진주, 한 사람은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죽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온 두 여자,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적을 노려온 두 사람이 이제 비로소 가면을 벗고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주 앞에 죽은 백준기의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단이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백준기 선생이 자신의 언니가 남긴 아이를 살렸고 언니의 살해 증거를 들고 오다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같은 적을 보고 있었던 거라고. 진주는 오래 침묵하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백진주라고. 단이는 그 이름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그 순간 두 여자 사이에 수십 년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단이는 진주에게 자신이 혼자였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 거울을 봐도 그 얼굴이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이 어떤 것인지. 진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 또한 7년을 그렇게 살아왔음을 떠올렸습니다. 클로이라는 가면 뒤에서 백진주라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두 여자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은 더 이상 경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두 사람은 각자가 쥔 칼을 한자리에 펼쳐 놓았습니다. 진주에게는 아버지 백준기가 남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의 죽음, 정란의 전화 녹음, 태미바이오 기술 탈취의 전모가 담긴 죽은 자의 증언. 다니에게는 태호의 금고에서 꺼낸 비자금 장부와 현준의 출생 비밀을 담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백준기가 생전에 맡긴 원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한 근태에게는 평생 운전석에서 보고 들은 모든 진실이 있었습니다. 따로 있을 때는 태호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던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비로소 빈틈없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가 회사의 안쪽을 알았고 진주가 사건의 바깥쪽을 알았기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진주는 다니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패로 쓰지 않겠다고, 오직 진실과 증거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다니도 진주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위장이 드러나 함께 다치더라도 모든 진실을 끝까지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두 여자의 약속은 복수의 맹세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신뢰의 맹세였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한 선생이 차 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진주가 아름다운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선생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너희 둘의 상처가 서로의 무기가 되었으니 이제 그 상처로 가장 단단한 것을 만들어내라고. 두 여자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그 맑은 소리 속에서 수십 년과 7년의 외로움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칼이 비로소 하나의 칼이 되어 같은 곳을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과 돈, 그리고 폭풍 전야. 태호의 반격은 그가 평생 휘둘러온 가장 익숙한 두 개의 무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법,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태호는 돌아오자마자 다니가 비상경영 기간에 처리한 모든 결정을 무효라 선언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농단한 경영이라며 다니가 사인한 계약들을 줄줄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를 향해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이 회사를 농락한 업무상 배임이라는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이 원천 무효이며 그 책임을 법정에서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에게도 칼이 향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컨설턴트로 잠입한 죄, 회사 기밀에 부정하게 접근한 죄. 태호는 클로이 리라는 여자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백준기의 딸이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약점으로 쥐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신분을 세탁한 자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을 운운하느냐고. 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우호 지분을 총동원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밀어붙였습니다. 명분은 회사를 농락한 두 여자를 공개적으로 단죄하고 흔들린 경영권을 다시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납치한 정란에게는 별도의 형사 고소를, 자신의 핏줄이 아닌 현준에게는 그동안 누린 모든 지위의 박탈을 예고했습니다. 태호의 반격 앞에서 아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다니에게 줄을 댔던 임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강 실장은 회장의 귀환과 함께 다시 기세를 되찾아 다니를 향한 견제의 칼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권력이란 비어있을 때 가장 위험하지만 그 주인이 돌아오면 가장 빠르게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다니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녀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졌고 신분 위장이라는 약점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오감했습니다. 진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자가 7년을, 수십 년을 준비해온 복수가 태호가 돌아온 지 며칠 만에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호는 두 여자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수세에 몰린 다니와 진주는 무너지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칼을 감췄습니다. 태호가 법과 돈으로 자신들을 올가맬수록 두 여자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태호 같은 자는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심이야말로 두 여자가 노리는 단 하나의 빈틈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태오가 직접 차린 그 무대를 거꾸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오가 자신들을 단죄하기 위해 소집한 주주총회,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취재진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태오를 무너뜨릴 최후의 무대로는 더없이 완벽했습니다. 태오가 더 이상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 모든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쏟아질 단 하나의 무대, 진주와 다니는 그 무대를 위해 세 개의 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죽은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준기가 죽기 전 남긴 영상, 그 안에는 김명희의 죽음에 얽힌 진실과 정난이 명의를 처리했다고 태오에게 전화한 녹음, 그리고 태미바이오 기술 탈취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칼은 손에 잡히는 물증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백준기에게서 건네받아 보관해온 원본 계약서, 디지털이 아니라 종이로 된 태오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조작이라 우길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칼은 살아있는 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진주는 유나를 찾아가 마지막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태오의 죄를 함께 뒤집어쓰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증언하고 자신의 죄값만큼만 치를 것인지. 유나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진주를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마음의 끝에서 유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칼이 있었습니다. 송근태였습니다. 다니가 던진 물음 사모님을 지키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 그 둘 중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는 그 물음이 끝내 그의 평생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근태는 아들 현준을 위해 마지막으로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 종이의 물증, 산 자의 증언, 그리고 평생 침묵해온 그림자의 입, 네 개의 칼이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오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다음 날 두 여자를 단죄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법, 그리고 인맥 앞에서 두 여자 따위는 한순간에 짓밟힌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증거가 바로 다음 날 자신을 향해 쏟아지리라는 것을 태오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그날 밤, 죽은 언니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빌려 쓴 언니의 이름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사진 속 언니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이면 언니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김단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 끝에 다니의 눈에서 오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주는 아버지 백준기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7년 전 그날의 새벽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진주는 화면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을 패로 쓰지 않고 오직 진실만으로 그 일을 해내겠다고. 현주는 근태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평생 어긋나 있던 부자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조심스러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되찾은 기억과 곧 마주할 진실 사이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거짓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그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델이라는 거대한 성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면 7년을 숨겨온 두 개의 이름과 수십 년을 묻혀있던 모든 죄가 마침내 같은 자리에서 터질 것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도시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4부 주주총회,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이름들. 주주총회 당일, 아델 그룹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취재진까지 몰려든 그 자리에서 박태호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한 두 여자를 단죄하고 흔들렸던 권력을 완전히 되찾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아델바이오 부문사장 김명희가 사실은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 김단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회사에 잠입해 경영을 농락한 범죄자라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호는 그 술렁임을 즐기며 다음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컨설턴트 클로이 리 역시 정체를 숨긴 채 회사에 침투한 자라고.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칼을 채 휘두르기도 전에 다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은 김명희가 아니라 김단이라고, 죽은 쌍둥이 언니의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태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폭로하려던 비밀을 다니가 제 입으로 먼저 꺼내버린 것입니다. 적의 칼을 빼앗아 그 칼로 스스로를 베어 보이는 자에게는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니는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자신의 언니 김명희가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어떻게 이 집안의 욕망에 희생되었는지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은 스스로를 지우고 수십 년을 견뎌왔다고. 다니의 말이 끝나자 진주가 일어났습니다. 진주는 강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진주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클로이 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7년 전 차량 폭발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태미바이오 백준기 대표의 딸 백진주라고.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모두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주는 가져온 화면을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 위로 백준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미바이오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김명희의 죽음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날 정란이 태호에게 건 전화의 녹음까지. 녹음 속에서 명의를 처리했다고 말하는 정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이라고, 저건 다 거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노련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저 영상은 죽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진위를 알 수 없다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받아쳤습니다. 한 번의 증거로는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주와 다니는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영상의 진위를 부정하자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백준기가 생전에 자신에게 맡긴 원본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미바이오 기술 탈취의 원본 계약서, 그리고 그 위에 찍힌 태호의 도장과 서명. 디지털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 증거였습니다. 조작이라 우길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계약은 정당한 인수였으며 백준기가 스스로 동의한 것이라고.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강당 앞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나는 그저 자신이 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태호의 죄를 함께 뒤집어 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입을 열자 진실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증언했습니다. 태호가 어떻게 백준기와 진주를 차량 폭발로 몰아넣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 계략에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죽어가던 진주가 내민 손을 자신이 어떻게 외면했는지까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진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고, 진주의 자리가 너무나 탐났다고,
태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그러나 결국 자신 또한 그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유나는 진주 앞에 무너져 내리며 단 한마디를 겨우 남겼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7년의 죄를 다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나가 처음으로 토해낸 진심이었습니다. 3번의 증거가 3번에 걸쳐 태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죽은 자의 영상이 첫 번째였고 손에 잡히는 원본 계약서가 2번째였으며 살아남은 당사자의 증언이 3번째였습니다. 태호는 첫 번째에서 부정했고 2번째에서 흔들렸으며 3번째에서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송근태가 일어선 것입니다. 근태는 평생을 침묵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정난이 명의를 해친 일, 민중과 진주를 뺑소니로 친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태호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근태는 자신이 평생 운전석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정란은 자신을 평생 지켜온 그 남자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버리느냐고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근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프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모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아들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사모님이라는 그 호칭이 그날만큼은 칼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그 한 사람만 부르며 살아온 운전기사가 마침내 그 사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리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쏟아진 그 자리에서 태호는 마침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덮어왔다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작은 조각들이 죽은 자의 목소리로, 종이의 물증으로, 산 자의 증언으로, 그리고 평생 침묵해온 그림자의 입으로 한꺼번에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태호를 향했습니다. 태호가 평생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이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곧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의 죽음, 백준기의 차량 폭발, 태미바이오 기술 탈취, 그리고 오래전 첫 아내의 죽음에 얽힌 의혹까지 모든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목숨을 장기판의 말처럼 굴려온 남자가 마침내 자신이 둔 그 모든 수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태호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기는 법을 알았을 뿐이라고.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어떤 눈에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태호가 받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태호가 무너진 자리에서 정난 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의를 해친 죄, 뺑소니의 죄, 그리고 평생의 거짓이 한꺼번에 드러난 정난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델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도, 평생을 바친 욕망도, 그리고 단 하나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들마저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습니다. 정난이 마지막으로 매달린 것은 현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신이 너를 위해 모든 걸 했다고. 그러나 현준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처음부터 욕망과 한 몸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란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현준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의 외면이 현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 곁으로 진실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현준은 자신을 낳은 진짜 아버지 근태를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송 기사라 부르며 뒷좌석에 앉아 명령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것.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의 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법정을 향하던 정란이 마지막 발악으로 현준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순간 근태가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 정란을 지켜온 그 몸으로 이번에는 아들을 지킨 것입니다. 근태가 쓰러지는 순간 현준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준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근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송기사로, 운전기사로, 그림자로 살아온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아들에게 아버지라 불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침묵으로 갚아온 죄에 대한 가장 큰 용서였습니다. 송기사에서 아버지로 그 한 호칭의 거리를 건너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증언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죄를 모두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주의 죽음을 외면하고 디자인을 훔치고 태호의 손이 되어 움직인 죄들이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남았습니다. 유나는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평생 진주를 부러워했다고, 진주의 자리를, 진주의 사랑을, 진주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주는 그런 유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옅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어떤 서글픔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욕망에 잡아먹혀 저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서글픔. 진주는 유나에게 용서한다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 너 자신을 갖고 살라고,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봄이 왔습니다. 아델 그룹은 해체되고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재단이 세워졌고 백준기의 이름은 명예를 되찾았으며 그가 일군 테미바이오의 기술은 그의 이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김명희의 죽음도 다시 조사되어 비로소 진실이 세상에 기록되었습니다. 단이는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명희가 아니었습니다. 김단이. 수십 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입에 설었습니다. 너무 오래 다른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준이 그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단이는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아델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짓눌려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델의 지분을 모두 피해자 보상재단에 넘기고 백준기의 명예 회복과 명의 사건의 재조사에 끝까지 협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속한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의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진주를 다시 마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주는 아델을 떠나 근태와의 관계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송기사라 부르던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긋난 채 살아온 부자에게 이제 막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현주는 진주를 향한 마음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여자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현준이 마지막으로 배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주는 클로일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7년 동안 그녀를 지켜준 가면이었고 복수를 완성시켜준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다시 백진주가 되었습니다. 붉은 입술과 단발머리, 날카로운 붉은 구두를 벗고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백준기의 묘소 앞에서 진주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그녀는 나직이 고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한 단 하나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진주의 마음에는 통쾌함보다 더 큰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죽인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묘소로 향하는 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죄와 상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태호의 아들이었고 진주는 그 태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백준기의 딸이었습니다. 그 얽힌 운명을 사랑 하나로 가볍게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진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진주도 답했습니다. 자신 또한 복수를 위해 민준을 이용했다고. 미안하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이 거쳐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진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이도 아델도 복수도 없이 그저 백진주로 자신을 만나줄 수 있겠느냐고. 거짓말도 가면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줄 수 있겠느냐고. 진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상처가 한순간의 대답으로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주는 잠시 자기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클로이가 아닌 백진주로, 복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시간이. 그러나 진주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가면도 거짓도 없이 진짜 이름으로 다시 마주하자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7년을 기다린 그였습니다. 다시 얼마간을 기다리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붉은 진주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태어납니다. 조개가 제사를 파고든 모래알을 끌어안고 오랜 시간 그 아픔을 견디고 또 견뎌야만 비로소 단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그 진주는 더 붉게, 더 단단하게 빛납니다. 이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죽은 언니의 이름을 빌려 산 여자도, 죽은 척하며 복수의 칼을 간 여자도, 가짜 핏줄로 살아온 남자도, 평생 그림자로 침묵한 운전기사도 그 상처들이 부딪히고 얽히며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피는 끝내 속였고 돈은 끝내 더럽혔으며 사랑은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름만큼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명희로 살던 여자는 김단희로 돌아왔고 클로이리로 살던 여자는 백진주로 돌아왔습니다. 송기사로 불리던 남자는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고 살인자의 아들이라 불리던 남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이름이 제자리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복수의 진짜 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통과한 자리에 가장 붉은 진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는 더 이상 누구의 손에 쥐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번 예상 대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KBS ETV 드라마 붉은 진주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저희가 예상한 예상 창작물 생생TV의 프로그램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본편인 KBS ETV 1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